저는 뭐 부동산 지금 그렇게 아주 심하게 여기서 몇 년 더 가는 불황보다는 급격하고 짧은 불황을 보이는데 운 없으면 길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금리는 내년에 지금보다 낮아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집값이 지금보다 높나요? 물으면 안녕하세요, 부령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코노미스트로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좀 집필하신 경제 분석의 신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령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로 30년째 이코노미스트 경제 분석 일을 하고 있고요. 네. 하다 보니까 타이밍은 정말 못 맞추겠는데 방향이랄까 네네. 이런 거는 그래도 반반은 조금 반반 확률보다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날이 갈수록 예측력이 0.01g이라도 올라가는 이코노미스트 홍준호. 네. 아유, 또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홍 박사님을 제가 2008년인가 2009년인가에 홍 박사님의 블로그, 예. 네, 홍 박사님의 블로그를 처음 알게 됐었어요. 저도 이제 금융기관에서 근무했고 그쪽에 있었지만 사실 이코노미스트 분보다는 훨씬 더 부족하잖아요. 이제 전공 분야가 다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이 조금 궁금했었던 차에 그때 그 블로그를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던. 그리고 이제 그때 부동산 관련돼서 다들 최악의 상황 얘기를 할 때 그때 오히려 반대적인 급부에 또 얘기를 또 해주셨던. 예, 그때 이제 굉장히 객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예, 그때 이제 이상우님이랑 최상욱님이 네. 그때는 애널리스트였어요. 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긴가민가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싸서 2012, 13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싸게 거래되고 있던 차에 앞만 봐도 더 빠질 것 같지 않은데 너무 빠진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어서 반대 의견을 가진 분을 업계에서 찾으니까 그 두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친하죠. 그래서 이상호님과 최상욱님한테 모셔가지고 내가 저기 세미나 한 걸로 할 테니까 와서 강의 좀 해달라 나한테 1대1로 부동산 강의해달라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했던 걸 이제 블로그에 정리하고 그랬었죠. 네, 저에게 사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몇 개월 동안 부동산 시장이 정말 금리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입었고 실제로 부동산 투자자들은 상당히 놀랐던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번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금리 충격에 심한 영향을 받았던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이제 악재, 약재가 겹친 건데 두 가지 악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악재가 거품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많이 올랐다. 예, 그래서 특히 2020년, 21년 2년 합쳐서 한 31% 올랐거든요. 네, 엄청 전국 올랐죠. 아파트 값이. 네, 엄청 올랐죠. 예, KB 부동산 기준입니다. 이거가 말이 되나. 아무리 저금리 혜택이 크다 하더라도 경제 성장이 사실은 2020년은 거의 제로였고 21년 조금 회복되는 정도에 불과한데 가격이 30% 오른다. 전형적인 버블이다. 예,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기 시작했었던 데다가 이제 두 번째로 가해진 너무너무 큰 충격이 불황이죠. 그래서 2020년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안 났으면 부동산이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네네. 그때를 고비로 해서 막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경기가 확 나빠지는 게 지금 보이니까 결국 부동산에서 집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현재 그 가격과 금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의 미래 소득도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예, 지금 2023년 저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가 아마 마이너스 나지 않을까 보거든요. 올해 경기가 예, 불안할 거다. 그러니까 작년에 80만 명 정도 네. 고용이 늘었는데 그거 올해 토해낼 것 같아요. 상당 부분을. 예, 그만큼 올해 경제 여건이 굉장히 엄혹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출이 불어서서. 우리나라 경제는 일단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10월부터 나기 시작했고 그 나는 속도를 볼 때 제가 봤을 때 안타깝게도 2023년 한 5, 6월 되면 마이너스 20%도 볼 거야. 5, 6월쯤에 마이너스 20%죠? 예, 올해 5, 6월에는 마이너스 20% 정도도 보거든요. 이 정도로 경기가 급하게 나빠지는 게 오니 저 승진 인사가 나올 것이며 대규모 채용을 할 것인가. 그렇죠. 사람 자르는 게 지금 몇몇 은행에서는 80년대생도 자른다며요. 요즘 뭐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금융권 출신이긴 한데 네네. 부령님이랑 전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막장이다 생각밖에 안 드는데 얼마 전에 저도 연락을 받았는데 저랑 거의 같은 입사 동기들이 보따리를 싸기 시작한 정도가 덩어리가 커졌다. 여기서 이제 부령님이 저보다 나이가 젊으신 거죠. 제 친구들은 임금 피크 들어가가지고 근데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네. 그래서 아무튼 80년대생들이 정리하고 또는 뭐 자발적인 그런 손들고 나가는 거를 네. 대상에 올릴 정도로 경기가 나빠져 있는 상황인데 네. 부동산이 안 그래도 버틸 수 없는 상황에
금리까지 터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요즘 들어서 뭐 경기 불황에 좀 대비를 하라.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도 조금 좋지 않다. 근데 또 막상 최근에 미국 연준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물론 앞에서 말하는 거와 뒤에서 말하는 소리가 서로 다른 것 같긴 한데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조절하려는 느낌은 있어요. 또 이제 이런 걸 볼 때 2023년 금리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떨어진다. 확실히 떨어진다. 예, 내년 이맘때 아마 지금보다 정책금리가 낮을 것 같다. 내년도에 그럼 2024년 정도를 보시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올해 중에 아마 피크 치고 내리지 않겠나. 그러면 한 뭐 하반기 정도? 예,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 쪽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뭐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둘 다 사실 그 코로나 팬데믹에서 경기가 좋아졌던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 때문이었는데 네네. 미국이나 우리나 뭐 지금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뭐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35% 빠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집값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체 그 미국의 건설업 부문의 고용이 한 8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게 2020년 한 해 잠깐 보면 100만 명 한 방에 잘리거든요. 네.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무서운 점인데 지금 미국도 우리랑 똑같이 9, 10, 11로 가면서 계속 지금 마이너스 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 나고 거기도 이제 집이 안 팔리기 시작하니까 네. 대규모 정리 해고가 이번에 뭐 아마존 하는 거 보셨죠? 네. 그런 정리 해고들이 이제 빈발할 텐데 그게 이제 언제 시작되냐 하면 대충 기존 물량들 해소되고 난 다음에 시작되니까 네. 아무래도 2023년 하반기다. 그렇게 되면 그때 실업률이 급등할 테니까 실업률 급등하면 뭐 인플레고 뭐 나발이고 없거든요. 일단 경기 나빠지면 그냥 금리 인하해 줄 거다. 네,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그게 아마 2023년 하반기에 나와서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2024년 1월 초에는 아마 지금 미국 정책 금리가 4.5%인데 이거보다 네. 저는 밑에 있지 않을까 음.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또 막상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되게 우리 부동산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 정도까지는 예,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네. 요게 이제 2년 뒤에 집값이 어떨 거냐 이렇게 물으면 지금보다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2025년 1월 초 실거래가는 아마 대부분 단지에서 지금보다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올해 바닥을 치고 오를 거냐는 요건 운에 좀 달려 있거든요. 각종 변수들이 또 그렇죠. 추가될 테니까. 예, 두 가지 변수가 음. 가장 우리한테 좀 걱정거리인 게 이제 그 두 가지가 뭐예요? 가장 첫 번째는 미 연준이 봄에 인하해주면 아마 제가 연말에는 지금보다 부동산이 오를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지표를 보고 고집을 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이거 한 달 더 봐야 돼. 이러다가 2023년 말에 인하해준다. 이러면 이게 사실 효과는 내년에 오는 눈으로 거지. 넘어가니까. 예, 이런 타이밍에 대한 걱정이 첫 번째 하나 걱정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걱정은 이제 불용님이나 저나 금융기관이 있다 왔는데 사실 금융기관들이 불황이 와봐야 얼마나 허튼 짓을 했는지를 알 수 있더라고요. 인정합니다. 예, 저도 2010년, 11년 KB은행 다녔잖아요. 네네. 퇴사한 지 오래됐으니까 봐줄 거죠. 그때 저도 뭐 딜링룸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딜링룸에서 키코 때문에 엄청 힘들어서. 아, 키코. 예, 뭐 그런데 저희 KB는 거의 키코 문제가 없었던 네. 회사여서 저는 그래도 아무튼 그때 딜링룸에 돈 벌어주는 것만 신경 쓰고 있었는데 그때 좀 지나고 저축은행 사태 터지고 보니까 세상에 뭐 은행권, 범은행권, 부동산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이제 저 몇 년 뒤에 입주할 물건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대출해주는 그 고금리 대출이 100조가 넘었대요. 그때 우리나라 은행들의 총 대출 규모가 100조 원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그때 PF 많이 했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정작 뭐 키코나 이런 걸로는 우리가 맨날 혼났는데 네. 정작 저희들은 뭐 손실 본 거야. 몇몇 은행들, 몇몇 조선사가 끝이었다라면 네. 그 뒤 은행들이 이제 몇 년에 걸쳐서 힘들고 힘든 기나긴 실적 부진의 시즌이 이어진 네. 건 사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고 뭐 또 프로젝트 금융부 정말 그 부 인센티브 많이 받아갔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얼마나 은행을 힘들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몰랐거든요. 저희 대부분 모른다고요. 그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는지 또 그 사업장들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와, 저 부서가 그 은행에서 최고 인기 부서였는데 그 뒤 그 고생을 하는 걸 우리 다 봤잖아요. 네. 이번에 어디가 터질지를 그렇죠. 그 건전한 은행들조차 그때 사실 특정 부서에서 그렇게 많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했는지 우리도 은행원들끼리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 외부에 나와 있는데 음. 은행 중에 또는 뭐 저축은행 중에 카드사 중에 증권사 중에 보험사 중에 이렇게 5개 업권 중에 어디 하나라도 어디가 터지면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이게 회복은 불가능하거든요. 연쇄적으로 또 무너지는 금융위기가 예. 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2011, 12년 하우스푸어 사태가 발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그 전에 불황이 왔던 거지만, 그리고 먼 원인은 MB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많이 지은 거지만 그 불황을 더 길게 만든 건 저축은행 사태였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거 보면 매크로로 보면 저는 뭐 부동산 지금 그렇게 아주 심하게 여기서 몇 년 더 가는 불황보다는 급격하고 짧은 불황을 보이는데 운 없으면 길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부령님 질문에 대해서 금리는 내년에 지금보다 낮아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집값이 지금보다 높나요? 물으면 1년은 자신 없고 네. 2년 뒤. 그러니까 솔직히 이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이제 제가 이쪽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분들은 단기적인 걸 원하시는데, 사실상 저 같은 경우도 고민되는 게 말씀하신 무엇이 터질지 모르는 주요 변수들. 이게 제일 크게 시장을 바꿔버리잖아요. 예, 파월도 아마 자기가 올해 언제 금리 내릴지 자기도 모를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게 정치가 또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은 다 정치랑 연결이 돼 있어서. 네. 왜냐면 각 지역 정치랑 연결돼 있고, 그래서 파월도 지금 부동산 망가지는 거 보면서 엄청 무서울 텐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야, 오르락던 게 있는데 이거 빠진다고 뭐가 문제야 이렇게 이제 지금은 배에 힘주고 있지만 네. 막 정말 건설 부문에서 사람들 막 수백만 명씩 자르고 이러면 분명 그 사람이 바뀔 텐데 그게 언제인지를 우리가, 그리고 지금 뭐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한국 정책 당국이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엄청난 관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업계에 있는 친구들 가끔 만나서 들으면 정말 옛날 그 MB 정부 때를 보는 것 같대요. 그 저축은행 사태 때도 약간 관치 있었고, 엄청난 관치였어요. 엄청난 관치였었고, 그것 때문에 뭐 시장 불황이 있으니까 뭐 각종 그 대출하는 부서 금리 낮추라고도 했고 엄청났었잖아요. 네, 그때. 그러고도 결국 동양증권 사태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막아도 소용없어서 결국은 그때 네. 그 긴 불황이 왔던 건데 네. 이번에 지금 막고 있는 중인데 들리는 말로는 잘 막고 있대요. 근데 네. 그 어디서 또 모르니까 이건 정말 몰라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비하시는 것도, 저희 같은 사람들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 안전을 좀 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부령님이랑 저는 업계 떠난 지 좀 돼가지고 친구들이 현직은 저는 이제 거의 없고 네. 다 이제 헤드쿼터급이니까 네. 그 친구들은 저한테 진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데 어디 회사 내부 이야기를 밖에 잘 안 밖에서 하거든요. 언급할 수가 없죠. 괜찮아 그러면 잘 될 거야 이 정도지. 음. 우리는 괜찮아 이 정도지. 음. 어디가 문제래 거기 뭐 매월에 뭐 들어온대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희들 다 가지고 있는 자료라는 게 우리나라 신용평가사들이 발표하는 그 각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자본성 증권 만기가 언제 온다. 여기 PF가 얼마 있는데 자기 자본 대부분 몇 %다. 이거 다 아는 정보 정도에 네. 불과하지 구체적인 내부 정보까지는 아직 저희도 이제 모르니까 그런 면에서 변명을 좀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불황이 조금 계속 이어진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사실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부동산 투자자분들은 조금 서운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투자는 부동산 투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우리 박사님께서도 각 시기별의 어떤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채권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벌써 많이 벌었죠. 그 채권 투자가 좋은 이유, 간단하게 우리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한테도 좀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불황이 오면 네.